네, 안녕하세요. Ethical and Professional Standard를 강의할 유세종입니다. 자, 오늘은 에틱의 첫 번째 강의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전에 제가 윤리 커리큘럼 전반에 대해서 한번 훑어드릴 건데요. 자, 이 첫 번째 이 인트로덕션은 오늘 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한 30분 정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챕터 2는 Ethics and Trust in the Investment Profes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덕은 어떤 건지, 그리고 CFA가 도덕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굉장히 짧아서 이 부분도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3인데요. 챕터 3는 Code of Ethics and Standard of Professional Conduct에 대한 부분인데, 목차만 봐도 굉장히 머리가 혼미해지시죠? 자, 이 부분은 총 한 15시간 정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 스탠다드와 그리고 22개의 서브 스탠다드입니다. 서브 스탠다드인데요. 제가 7 스탠다드라고 할 때는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면 스탠다드 1은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스탠다드 2는 The Integrity of the Capital Market, 자, 캐피탈 마켓의 완전성에 대한 부분이고, 스탠다드 3는 자, Duties to Client, 클라이언트한테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스탠다드 4는 Duties to Employer, 자, 고용주한테 의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스탠다드 5는 Investm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 그러니까 투자 활동을 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스탠다드 6는 Conflict of Interest, 자, 이해상충에 대한 거를 정리한 자,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7은 Responsibility as a CFA Institute, 자, CFA 멤버와 캔디데이트로서 이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7가지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스탠다드 아래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가지의 서브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22가지의 서브 스탠다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 자료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몇 가지만 읽어보면은, 스탠다드 1A, 자, 서브 스탠다드를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스탠다드 1A의 Knowledge of Law고요. 스탠다드 1B의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스탠다드 1C의 Misrepresentation, 스탠다드 1D의 Misconduct.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 쭉 가게 되면 총 22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스탠다드 7B, Reference to CFA Institute,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실 때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 자료를 보면은 이제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이제 내용을 다 닫아서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 토글 스위치를 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글 스위치로 된 자료가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퍼포먼스 프레젠테이션, 이 서브 스탠다드와 그리고 Communication with Client and Prospective Client, 이 두 개의 서브 스탠다드가 좀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 두 개의 토글 스위치를 열어서 좀 비교해 보시면은 두 조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개의 서브 스탠다드를 공부를 할 때는요, 저희가 똑같은 형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면, 처음에 원문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원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CFA 규정집에 있는 영어 문장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같이 해석해 보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원문만 봐서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신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원문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강의에서 이 조항의 특성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념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규정 준비를 위한 권장 절차, 그러니까 서브 스탠다드를 잘 지키기 위해서 CFA에서 권장하는 절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recommended procedur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보고 나서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살펴볼 겁니다. 이 서브 스탠다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볼 건데요. 자, CFA 윤리 시험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지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저희 수업 시간은 좀 짧기 때문에 그 문장을 축약하고 더 축약해서 한 두세 문장을 읽어보고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위반 사례가 있다면은 어떤 서브 스탠다드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챕터 3까지 했으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번 쓱 훑어보고 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 4와 챕터 5 합쳐서 저희가 한 1시간 정도를 쓸 건데요. 자, 챕터 4 생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CFA에서부터 이제 처벌을 받을 건지, 그리고 CFA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서 그냥 한번 쓱 훑어보면 되고요. 마지막 챕터 5는 깁스라고 합니다. 깁스는 자, Global Investment Portfolio 스탠다드의 약자인데요. 자, 요 앞글자를 딴 거죠. GIPS. 요거는 한글로 보시면 투자, 성과, 평가, 공시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FA에서는 이제 투자랑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투자를 해서 나타난 성과를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공시를 돼야 될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레벨 1에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깁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깁스를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떤 건지, 그리고 깁스를 준수하면은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윤리 전체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소요될 건데요. 자, 먼저 CFA 시험 비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FA 레벨 1에서는 몇 과목이 있는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총 10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과목은 뭘까요? 네. 에쿼티 아니면은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의외로 정답은 에틱스, 윤리 과목. 바로 이 과목입니다. 자, 윤리의 비중은 15에서 20%입니다. 15에서 20% 비중은 자,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과목이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틱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양한 수험자를 만나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이제 에쿼티다, 아니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다,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윤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험자 특징입니다. 이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CFA 수험자들은 어떤 거를 좋아하냐면 숫자를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딱딱 내용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 윤리는 어때요? 윤리는 애매모호합니다. 자, 윤리 문제를 풀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지에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봤는데 답지에서는 또 위반이 나와요. 다 비슷한 사례 같은데 항상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두 번째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영어로 된 규정집인데요. 자, 대부분 한글로 된 규정집은 다 읽어보셨죠. 이제 조직 생활을 하거나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규정은 항상 있으니까 대부분 한 번에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를 읽을 때 재미가 있으시나요? 보통 이제 좀 지루하죠. 그리고 그거를 집중해서 꼼꼼히 다 밑줄 치면서 읽어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우리는 CFA 윤리를 공부할 때 영어로 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죠, 공부 자체가.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싫어하는 이유.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윤리 규정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CFA에서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상사가 비윤리적인 것 아니면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면은 dissociate from that activity. 그러니까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그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불법적인 것을 시키면은 안 하는 게 맞죠. 이제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회사에 이제 시정 요구를 하라고 합니다. 아,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라고 하죠. 이제 그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회사가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퇴사까지도 고려해보라는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CFA는 미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랑은 차이가 크죠. 자, 한국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변했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까라면 까야 된다. 그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 윤리의 이런 레코멘데이션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괴리감을 줍니다. 자, 이렇게 윤리를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다 보니까 윤리에 대한 이제 잘못된 믿음도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에틱 공부는 점수하는 것, 공부한 것과 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저도 이제 레벨 1과 레벨 2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1, 2 때는 윤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이제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한 60에서 7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윤리를 좀 공부를 대충 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좀 통과해보자라는 전략을 썼는데 1, 2차에서는 이게 잘 통했어요. 근데 레벨 3에서는 결국 윤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한 게 저한테 이제 큰 저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복잡한 좀 시험 문제, 복잡한 과목들의 공부 시간을 줄이고 윤리를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레벨 3를 좀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윤리는 전략 과목입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비중이죠. 자, 20% 비중이 있어요. 시험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비중이고, 두 번째로 윤리는 1타 3P입니다. 자, 레벨 1 때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면은 레벨 2, 레벨 3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어떨까요? 레벨 1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제 레벨 2 가면 내용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레벨 3 또 바뀌죠. 그래서 윤리를 잘하게 되면은 CFA 시험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 시험 공부 제대로 하면은 누구나 이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사례를 정리만 하면은 자, 누구든 큰 어려움 없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이 PT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거를 보고 갑자기 아빠 이거 완전 저 유튜브 썸네일 어그로인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사람들 좀 보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자 이거 15에서 20%는 자 팩트죠. 그리고 1타 3P도 팩트입니다. 3번도 제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시험 임박할 때 에틱을 준비하라입니다. 저도 시험 준비할 때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레벨 1, 2 때는 실제로 저도 마지막에 에틱을 공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에틱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마지막에 오면 아무래도 초조해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대충 하게 됩니다. 천천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틱을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유 있을 때 에틱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유 있을 때 에틱에서 외워야 될 것을 외우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에 임박할 때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레벨 1, 2, 3 여기에서 문제가 다 비슷합니다. 자, 핵심은 스탠다드 오브 컨덕트를 바탕으로 이제 사례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바이올레이션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을 한번 읽어보면 자, 어떤 상황에서 A가 할 행동은 A가 이런 행동을 했고 B가 저런 행동을 했다. 누가 바이올레이션 했는가? 자, A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서브스탠다드에서 바이올레이션을 했는가? 자, A가 이런 말을 했고 B가 저런 말을 했다. 누가 맞는 말을 했는가? 자, 여기 문제 유형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고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걸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으면 어떤 서브스탠다드에서 일어났는지 찾는 능력, 그 두 가지만 있으면은 대다수의 에틱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크게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요건데요. 큰 틀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큰 틀이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7가지의 스탠다드와 22개의 서브 스탠다드를 얘기합니다. 총 그러면 한 29개 정도를 머릿속에 제대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수험자분들 중에 이렇게 29개를 외워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에 자신 없는 수험자를 위해서 강의 초반부에 이제 메모리 팔레스라는 테크닉을 준비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은 29개 정도는 외우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텝 2는 이제 개별 사례를 학습하고 프레임워크에 맞게 사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메모리 팔레스를 통해서 머릿속에 자, 이게 22개가 아닌데요. 22개라고 가정하고 22개의 머릿속에 이제 서랍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서랍을 22개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자, 서브스탠다드 1은 이 사례 이렇게 정리하고 2는 이런 사례 이런 식으로 22개를 정리하시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이 프레임워크에 맞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텝 3인데요. 스텝 3는 당연히 문제풀이죠. 자, 키워드 중심의 문제풀이를 해서 실전 감각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내 생각 또는 이제 현실을 기반으로 윤리 문제를 풀면은 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윤리는 현실이나 내 생각 기반이 아니라 우리가 외운 프레임워크는 어떤 걸 말하냐면 세븐 스탠다드와 22개의 서브 스탠다드를 말합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도시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프레임워크는 뭐가 있죠? 세븐 스탠다드가 있고 22개의 서브 스탠다드가 있었죠.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는 어떤 게 있었나요? 케이스 스터디는 우리 머릿속에 22개의 서랍을 만들고 케이스마다 차곡차곡 정리하는 작업이죠.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윤리를 대부분 패시브 러닝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아, 당연하지. 아, 저거를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사례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약간 드릴 건데 제가 실수해서 시간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으면은 강의를 잠시 멈춰두고 어떤 사례를 읽어보고 그 부분에서 바이올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올레이션이 있다면은 어떤 스탠다드에 어떤 근거로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력이 늡니다. 이게 윤리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자전거 타는 거를 아무리 그냥 머릿속으로 배우고 막 강의를 듣고 해도 실제 타지 않으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문제를 생각해보고 풀어보는 내용, 풀어보는 과정 반드시 겪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문제풀이죠. 그래서 저희가 스텝 1, 2, 3, 프레임, 케이스 스터디 이 문제를 잘 하면은 반드시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풋에 있어서는요,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한글 자료. 한글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 강의와 와우패스에서 만들어드리는 서브 노트를 보시고 핵심 이슈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걸 충분히 들으면은 핵심 이슈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리고 나서 슈웨이저, 이건 영문으로 돼 있죠. 이해한 내용과 영문에 대해서 좀 매칭시켜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번에 있어서 공부를 확실히 하셨다면 2번, 이 영문 자료를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하나 더 있죠. 커리큘럼 북이 있어요. 커리큘럼 북이 있는데, 정석은, 이걸 보는 거죠, 정석은. 근데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걸 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컨텐츠 설명드리면서 얘기해 줬는데 챕터 1, 2, 3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풀이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인풋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아웃풋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아웃풋 작업은 이제 좀 고독한 작업입니다. 저랑 같이 하실 수 없고요.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200개에서 300개 정도 풀어봐야 되고요. 여기 있는 슈웨이저 커리큘럼 북, 슈웨이저 파이널 리뷰, 그리고 마크업 이거를 반드시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풀어야 됩니다. 시험과 같은 환경. 마음이 좀 조급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다가 이거 그냥 대충 알 것 같다 하고 이제 답안지를 보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분명히 정해진 데까지 시험과 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게 있으면은 이걸 틀렸다고 체크를 반드시 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풀어볼 때도 내용을 다 지우고 백지에서 한 번 더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웃긴 게 여기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좀 그런 식으로 고착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서 고쳐줘야지 에틱에서 점수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풀어보고 틀린 건 체크해놓고 두 번째 이제 2회차로 풀 때는 다 비워놓고, 그러니까 답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부 다 비워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한 2, 3회차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 북 4가지 구성은 제가 이제 강의 초반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챕터 1, Ethics and Trust in the Profession. 이 부분은 배경에 대한 내용이죠. 윤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윤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CFA가 윤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거고, Investment, Profession and Ethics Handbook 전문.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7 스탠다드와 22개의 서브 스탠다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의 90%,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면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깁스입니다. 깁스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투자 성과 평가 공시 기준이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다행히도 이 부분은 개괄적인 내용만 보면 됩니다. 자, 개괄적인 내용. 자, 개괄적인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자, 챕터 1, 2, 3, 이 커리큘럼 북에서 이거 안 읽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굳이 이걸 읽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강의 보시고, 와우패스 자료 보시고, 그리고 나서 슈이저 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